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론 단원에서 확률 표본 개념, 추정, 검정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확률 표본 개념에서는 n개의 확률 변수가 서로 독립이고 동일한 분포를 따를 때, 이러한 확률 변수들을 크기 n인 확률 표본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n개의 확률 변수들이 서로 독립이고 동일한 분포를 따를 때 확률 표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리마크할 내용은 이 확률 표본에 대한 결합 확률 함수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냐면 서로 독립이므로 각각의 주변 확률 함수의 곱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확률 표본에 대한 표본 평균 캐피털 X에 대한 바로 표기하고 확률 변수들에 대한 평균으로 디파인합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이 표본 평균 또한 새로운 확률 변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률 변수와 표본 평균과의 차의 제곱의 합에 대한 평균인데, 평균이면 표본의 개수가 n개니까 n으로 나눈 것으로 정의를 해야 되겠지만 n-1로 나눈 것으로 디파인합니다. 중등교육과정에서 출판된 수학교과서가 한 8종류 되는데 이 8종류의 모든 교과서에서 이 데피니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n-1로 나누지 않고 다음과 같이 n으로 나누는 것으로 정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표본 표준 편차를. 이거에 대한 제곱이 표본 분산이 되겠죠. 그렇다면 표본 표준 편차, 표본 분산을 n-1로 나눌 때와 n으로 나눌 때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확률 표본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면 표본 분산에 대한 기대값이 n-1로 나눈 것으로 정의한 것은 바로 시그마 제곱, 즉 확률 표본에 대한 확률 변수의 분산과 같겠습니다. n으로 나눈 것으로 정의한 표본 표준 편차, 표본 분산에 대한 기대값은 확률 표본인 확률 변수들의 분산에 n분의 n-1이 곱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겠습니다. 이 차이가 다른 겁니다. n-1로 나눈 것으로 디파인한 거와 n으로 나눈 것으로 디파인한 표본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한 기대값이 확률 표본에 대한 분산과 같고 n-1로 나눴을 때, n으로 나눴을 때는 n분의 n-1 실수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확률 변수 xi에 대한 기대값을 μ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n개의 확률 변수들에 대한 모든 기대값들이 μ겠죠? 그리고 확률 변수 x에 대한 분산을 시그마 제곱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n개의 확률 변수들에 대한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산은 기대값 연산자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죠. 즉 확률 변수 xi 제곱에 대한 기대값은 다음과 같이 표기됩니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표본 평균 또한 새로운 확률 변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에 대한 기대값을 구해볼게요. 표본 평균에 대한 기대값입니다. 그런데 기대값 연산자는 선형 성질을 갖기 때문에 먼저 n분의 1 앞으로 끄집어내고, 그리고 확률 변수 xi에 대한 기대값의 합으로 나타나겠죠. 기대값 연산자는 선형 성질을 갖기 때문에. 확률 변수 xi에 대한 기대값을
μ라고 뒀습니다. 따라서 μ가 n번 더해지는 거죠. 따라서 새로운 확률 변수인 표본 평균에 대한 기대값은 μ로 주어지겠습니다. 자, 분산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분산을 기대값 연산자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값 연산자에 대한 선형성질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분산에 대해서도 기대값 연산자의 성질을 이용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냐면은 기대값 연산자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분산을 계산할 수 있죠. 이것으로부터 이 새로운 확률 변수에 대한 분산을 이 기대값 연산자를 이용하면은 분산 연산자는 선형 성질을 갖지 않지만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는 것을 이미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코베리언스로 붙죠? 자, 그런데 확률 표본이기 때문에 서로 독립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0으로 사라지죠? 딱 이 부분만 남습니다. 그러면은 선형 성질을 갖지 않지만 이 성질을 이용하면은 이 부분이 계산이 되나요? 자, n제곱분의 1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확률 변수에 대한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제곱에 대한 n개의 합이죠. 따라서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앞에서 표본 평균에 대한 기대값은 어떻게 주어졌냐면은 μ로 주어졌다는 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표본 평균은 새로운 확률 변수가 되더라. 그리고 확률 표본에 대한 확률 변수에 대한 기대값이 μ였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일 때 표본 평균에 대한 기대값은 확률 변수에 대한 기대값과 같은데 분산은 n으로 나누어지죠. 이 차이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 표본 평균에 대한 제곱에 대한 기대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죠. 이 결과를 이용하면. 그러면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표본 분산에 대한 데피니션 두 가지, n-1로 나눈 것과 n으로 나눈 것에 대한 기대값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n-1로 나눈 겁니다. 그럼 먼저 이 제곱부터 계산하면 되겠죠? 제곱부터 계산 안 했네요. 제가 슬라이드에는 먼저 기대값 연산자의 선형성부터 이용했습니다. 순서 좀 바꿀게요. 자, 이제 이 제곱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그마에 대한 성질, 그리고 이 부분 변형할 수 있죠? 표본 평균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은, 그리고 다시 한번 기대값 연산자에 대한 선형성, 그리고 표본 평균에 대한 제곱에 대한 기대값 앞에서 계산해 놨었죠? 어떻게 계산이 됐었냐면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xi 제곱에 대한
기대값 또한 앞에서 계산해 놨었죠. 따라서 정리하면은 시그마 제곱이 나온다는 거. 확률 표본에 대한 표본 분산을 n-1로 나눈 것으로 정의한 것에 대한 기대값은 확률 표본에 대한 분산과 같다는 거. 자, 두 번째는 n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확률 표본에 대한 분산에 n분의 n-1배 한 거다. 정리됐습니까?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평균이 뮤, 즉 기대값이 뮤,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확률 표본. 이 확률 표본에 대한 표본 평균이 새로운 확률 변수라고 했었습니다. 이 표본 평균에 대한 기대값은 확률 표본에 대한 기대값과 같았었고,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은 확률 표본에 대한 분산을 n으로 나눈 거다. 그럼 리마크할 내용이 딱 나오죠. 자, 리마크할 내용이 바로 뭐로 주어질 거냐면은 확률 표본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표본 평균 또한 정규 분포를 따르겠다. 그런데 분산이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으로 주어지겠죠. 자,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표본에 대한 표본 평균 또한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으로 계산이 된다. 자, 이번에는 확률 표본이 평균이 뮤,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분포를 따를 때 새로운 확률 변수 Zn을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표본 평균에서 모평균 뮤를 뺀 값을 루트 n분의 시그마 표본 표준 편차를 표본의 크기의 제곱근으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정의된 새로운 확률 변수 Zn에 대한 기대값과 분산을 구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새롭게 정의한 데피니션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면은 이렇게 변형이 되죠. 그러면 표본의 크기를 점진적으로 크게 나가면, 즉 표본의 크기에 대한 극한을 취하면 새롭게 정의된 Zn에 대한 기대값, 기대값은 바로 기대값 연산자의 선형성을 이용하면 바로 계산이 되나요? 루트 n분의 1 앞으로 나올 거고, 시그마니까 시그마 xi분의 뮤에 대한 기대값만 계산하면 되네요. 그죠? 기대값 연산자는 선형성질. 그럼 시그마도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네요. 뮤는 상수니까 xi 확률 변수에 대한 기대값 뮤라고 했습니다. 0으로 딱 주어지잖아요.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새로운 확률 변수 Zn에 대한 기대값은 0에 수렴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표본의 크기를 점차 늘리면. 자, 분산은 조금 복잡해지죠. 분산을 계산하려면은 기대값 연산자를 이용하면은 Zn 제곱에 대한, 그리고 Zn의 제곱. 이거는 0이었으니까 그냥 될 거고, Zn 제곱에 대한 기대값을 계산해야 됩니다. 이거를 제곱을 해줘야 돼요. 그럼 좀 복잡해지죠. 그런데 우리 앞에서 뭘 살펴봤었냐면은 기대값을 보다 편리하게 계산하는
함수가 바로 정률 생성함수였습니다. 그래서 ZN에 대한 정률 생성함수를 이용하면은 ZN 제곱에 대한 기대값은 정률 생성함수의 0에서의 이계도 함수. 그럼 분산이 계산되죠. 조금 계산이 복잡해지지만 이 계산 과정을 바로 센트럴 리미트 티어럼, 중심 극한 정리. 즉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확률 변수 ZN 또한 정규 분포에 수렴하더라. 표본의 크기를 점진적으로 늘렸을 때, 이게 바로 중심 극한 정리입니다. 이 중심 극한 정리에 의해서 확률 표본이 어떤 분포이거는 간에 어떤 분포를 따르든 간에 표본의 크기를 점진적으로 늘리면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보장이 바로 중심 극한 정리가 되는 거죠. 특히 방금 새롭게 정의한 확률 변수 ZN에서 표본 평균을 에서 모평균 뺀 것을 표준 편차를 표본의 크기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한 이 확률 변수 T, 이 확률 변수 T를 따르는 분포를 T 분포라 하고, T 분포는 언제 이용하느냐? 표본의 개수가 적을 때 사용하는 정규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럼 표본의 개수가 적다는 것은 수학이니까 명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다는 것은 어느 정도가 적겠습니까? 자, 그래서 표본의 개수가 30 미만일 때 사용하는 정규 분포를 T 분포로 정의합니다. 특히 T 분포에서의 적분값을 계산해 놨는데, 어떻게 계산해 놨냐면은, 표로 만들어 놨냐면은, 바로 표본의 개수에서 1을 뺀 값을 자유도, 이 자유도라는 개념을 추가해서 T 분포에 대한 확률 값, 적분값을 계산해 놨습니다. 마치 표준 정규 분포처럼. T 분포라는 것은 표본의 개수가 30 미만일 때 사용하는 정규 분포를 의미한다는 거. 어떻게 계산해 놨냐면은 표본의 개수에서 1 뺀 값을 자유도, 이 자유도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번 개념은 추정 검정입니다. 묘평균의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표본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모평균과 같은 모집단의 참값을 추측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추측값을 제시하는 것을 point estimation, 점추정, 이와 달리 구간을 추측하는 것을 interval estimation, 구간 추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추정되는 데 사용하는 통계량이라고 하는 것은 관측 가능한 확률 표본의 함수를 의미하겠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통계량을 점추정량, 간단히 추정량이라고 하겠습니다. 세타에 대한 추정값을 t라고 했을 때 세타와 t의 차가 양의 실수 c보다 작을 확률이 1-알파라고 하면, 자, 이것을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겠습니다. 세타와 t와의 차가 양의 실수 c보다 작을 확률 1-알파.
자, 이때 세타와 t와의 차가 양을 실수보다 작은 이 부등식을 다음과 같이 구간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 구간을 세타에 대한 신뢰 구간, 그리고 확률에 대한 백분율을 세타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이 확률을 신뢰 계수라고 하겠습니다. 중등교육 과정에서 익숙한 내용이죠. 신뢰도, 신뢰 구간, 신뢰 계수. 특히 이 신뢰 구간이 추정값 t에 대한 대칭처럼 보이는데 반드시 이렇게 대칭일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신뢰 구간은 신뢰 구간의 하한 TL과 상한 TU가 세타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이 확률을 만족할 때 이 신뢰 구간의 길이, 신뢰 구간의 길이의 최소를 의미하겠습니다. 즉 신뢰 구간이 세타에 대한 추정값 t에 대해서 대칭일 필요 없다는 의미입니다. 신뢰 구간이라는 것은 신뢰 구간의 길이를 최소로 만드는 값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t, 세타에 대한 추정값 t에 대한 대칭일 필요가 없다. 신뢰 구간의 길이를 최소화로 하는 구간을 신뢰 구간이라고 하겠다. 예를 들어서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평균 μ 분산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이 모집단에서 크기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면 표본 평균 또한 어떻게 된다? 새로운 확률 변수로서 정규분포를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모평균과 표본 평균은 같겠죠. 표본 분산만 표본의 크기로 나눈 값으로 계산이 된다. 그리고 새로운 확률 변수 이 Z 또한 정규분포를 따르죠. 정규분포를 따를 때 마이너스 1.96과 1.96 사이의 확률이 0.95로 계산된다고 했을 때 Z에 대한 확률이 0.95일 때의 구간의 끝점이 마이너스 1.96과 1.96이죠. 무슨 의미냐면은 표준 정규분포 확률 함수에서 마이너스 1.96과 1.96 사이의 이 넓이가 0.95라는 이 말이죠. 자, 이럴 때 묘 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 그럼 이 신뢰 구간에 대한 확률은 0.95가 되는 거죠. 신뢰도가 0.95가 되는 겁니다. 확률을 백분율로 고치는 게 신뢰도였으니까. 그러면 신뢰도는 95%가 되는 거죠. 그때의 신뢰 구간은 이때의 신뢰 구간의 길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겠습니까? 익숙한 내용이죠. 이그젠플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그젠플은 2004학년도 14번 문항으로 출제된 기출문제입니다. 2003년도 전국학력평가에 응시한 수험생 중 자연계 수험생 60여 명에 대한 수학 점수를 확인해 보니까 표본이 64명인 거죠. 평균이 48점, 표준 편차가 5.6점입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표본 평균은 48이에요. 그죠? 그럼 이 표본 평균 48로 2003년도 전국 학력평가에 응시한 자연계 수험생의 평균, 모평균을 추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내 구간으로. 그때 64명에 대한 표준 편차가 5.6점인데 모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가 안 주어져 있잖아요. 이 64명에 대한 표준 편차를 뭐로 간주해야 된다? 모 표준 편차로 간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자연계 수험생의 확률 변수를 x라고 두면은 이 x에 대한 모평균 μx라고 둘게요. 이 μx를 표본 평균 48점으로 이제 실내 구간을 추정할 거예요. 모표준 편차가 안 주어져 있는데 이 표준 편차를 표본 표준 편차를 모표준 편차로 간주해야 된다.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64명 표본에 대한 표본 평균 x바 평균 얼마로? 표본 평균이 48. 자, 그러면 표본 표준 편차를 표본의 크기 64의 제곱근으로 표준 편차를 나눈 값으로 하는 게 표본 표준 편차가 되겠다는 거.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자연계 수험생에 대한 겁니다. 인문계 수험생은 9명만 표본으로 선택했어요. 자, 그랬을 때 표본 평균이 42점. 이 표본 표준 편차 7.5점을 모 표준 편차로 받아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인문계 수험생에 대한 확률 변수를 y로 둘까요? 그럼 y는 정규분포 모평균 μy. 자, 모 표준 편차를 뭐로 봐야 된다? 7.5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인문계 수험생에 대한 표본 평균 y바 새로운 확률 변수. 자, 표본 평균이 얼마로 주어져 있다? 42점. 그럼 표본 표준 편차는 표본의 크기 9로 9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 루트 9로 얼마를 나눠줘야 돼요? 7.5로 나눈 값에 대한 제곱. 이걸 주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표본 평균으로 모평균에 대한 실내 구간을 추정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인문계 수험생은 9명입니다. 표본이 9명이야. 30 미만일 때 사용하는 T분포. 자, 신뢰도 얼마로 추정하는 거냐? 지문이 좀 깁니다. 자, 먼저 자연계 수험생은 95% 신뢰 구간, 표준 정규분포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자, 95% 신뢰 구간이라는 것은 표준 정규분포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면적이 95%란 말이죠. 요 넓이가 0.95입니다. 그럼 그때의 구간의 끝점들. 그런데 지금 반쪽 넓이만 나와 있죠. 그러면 0.95의 반이니까 요 넓이가 얼마인가요? 0.475. 그럼 0.475를 찾으니까 0.475 여기에 있네요. 그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구간의 끝점 1.96. 1.96이네요. 그죠? 1.96 마이너스 1.96. 그럼 표준 정규분포 확률 변수에 대한 구간이 마이너스 1.96 1.96일 때의 마이너스 1.96에서 1.96까지의 확률이 0.95인 거죠. 이게 바로 95%의 신뢰 구간입니다. 자연계 수험생은 이 표준 정규분포로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자연계 수험생 전체에 대한 평균을 추정하는 겁니다. 익숙한 내용이잖아요. 중등교육과정하고 전혀 차이가 없죠. 자, 두 번째는 인문계 수험생. 인문계 수험생은 9명이었어요. 표본의 크기가 30 미만일 때 사용하는 정규분포를 T분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T분포에서는 적분값을, 확률을 자유도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계산했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신뢰도 95%예요. 신뢰도 95%인데 T알파 이상인 확률을 알파라고 둬놨습니다.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 신뢰도 95%로 추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t 분포표를 이렇게 딱 계산해 놨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해? 95%니까. 그러면 앞에서 했던 작업 그대로 사용하면 되죠? 구간의 끝점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럼 이 넓이가 얼마인 거예요? 이 넓이가 0.95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의 넓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의 넓이가 전체 1에서 빼주는 거니까 0.05가 돼야 되죠. 그럼 이 넓이가 같으니까 이 부분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0.025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0.025가 되는 거죠. 025. 자, 이제 t 분포표를 보니까 표본의 개수가 지금 9였어요. 자위도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t 분포표를 계산해 놨습니다. 표본의 개수 9에서 1 뺀 거. 그럼 자위도 8이죠. 자위도 8에 대해서 0.025. 그러면 구간의 끝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306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2.306. 그러면 t 분포표에 대한 95% 신뢰 구간은 마이너스 2.306, 2.306. 이 확률이 얼마가 된다? 0.95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자연계 수험생 확률 변수를 x로 뒀습니다. 자연계 수험생 전체에 대한 모평균 μ x. 모표준 편차? 모표준 편차는 표본 표준 편차를 모표준 편차로 간주한다는 거 주의해야 될 내용이죠. 그리고 자연계 수험생 64명에 대한 표본 평균 48. 표준 편차를 모표준 편차로 간주해야 된다는 거. 따라서 표본 평균 또한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95% 신뢰 구간에 대한 구간의 끝점은 마이너스 1.96이라는 거. 표준 정규분포표를 보고 계산했었죠. 표준 정규분포 확률 변수는 다음과 같이. 그러면 95% 신뢰 구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까? 자, 이번에는 인문계 수험생. 확률 변수를 y라고 뒀을 때 인문계 수험생에 대한 모평균 μy. 모표준 편차. 표준 편차를 모표준 편차로 간주한다는 거. 9명에 대한 표본에 대한 표본 평균의 42, 표준 편차 7.5, 모표준 편차로 간주한다. 이 7.5 표준 편차를 표본의 크기 9에 대한 제곱근으로 나눈 값. 그러면 표본 평균은 정규분포를 따르겠죠. 자,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에 대한 확률 변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표본의 크기에서 1을 뺀 값을 자위도, 이 자위도라는 개념을 이용하죠. 그러면 95%에 대한 신뢰 구간의 끝점은 t 분포표에서 마이너스 2.306과 2.306으로 계산이 된다. 그러면 95%에 대한 신뢰 구간은 확률 변수 t에 대해서 그러면 신뢰 구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죠. 이번 개념은 모비율과 표본 비율입니다. 모집단에서 어떤 특성을 가진 것의 비율을 모비율, 통상 P로 표기합니다. 여기서 크기 n인 표본에 대한 비율을 표본 비율,
표본 비율은 통상 p 햇으로 표기합니다. 그리고 이 표본 비율을 모 비율에 대한 점 추정량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표본 비율과 모 비율과의 관계는 이그젠플로 살펴볼 텐데, 만약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표본의 크기 n, 성공 확률 p인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기대값은 np고 분사는 np 1-p죠. 자, 이랬을 때 표본 비율에 대한 기대값은 바로 모 비율과 같겠습니다. 표본 비율에 대한 분사는 p에서 1-p를 뺀 것을 곱한 것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죠. 표준 편차는 분산에 대한 양의 제곱군. 그러면 크기 n인, 표본은 크기 n인 충분히 클 때, 이 충분히 크다는 것은 모비율 표본 비율 개념에서는 n과 p에 대한 곱이 5 이상일 때, 혹은 n과 1-p에 대한 곱이 5 이상일 때 충분히 크다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표본 비율 p 햇은 정기분포를 따른다는 것. 이때의 표준 정기분포 확률 변수는 다음과 같이 디파인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표준 정기분포 확률 변수 또한 정기분포를 따른다는 것. 예제 문제는 기출문제로 2013학년도 37번 문항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어느 지역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영양제를 주 2회 이상 복용하는 사람이 180명입니다. 그럼 300명이 샘플인 거죠. 표본입니다. 근데 그 300명 중 180명이 영양제를 주 2회 이상 복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표본 비율을 뭐로 볼 수 있겠습니까? pS를 300분의 180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이 지역 성인 전체에 대한 영양제를 주 2회 이상 복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율을 추정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비율을 99%의 신뢰 구간으로. 그러면 99%에 대한 신뢰 구간에 대한 구간의 끝점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자, 그걸 어떻게 줘놨냐면은 다음과 같이 줘놨습니다. 그러면 구간의 끝점은 마이너스 2.58에서 2.58이죠. 그리고 계산할 때 루트 2는 1.41로 계산하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소점 아래 5자리 자리에서 반올림 한 것을 답으로 처리하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표본 비율을 이용해서 모 비율을 추정하는 겁니다. 그럼 아이디어가 표본 비율에 대한 기대값이 바로 모 비율이었잖아요. 분산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분산. 표본 비율에 대한 분산. 표본 비율에 대한 기대값이 모 비율과 같았으니까 이 지금 모 비율 P를 추정해야 돼요. 그러면 P 햇에서 1-P 햇을 뺀 값을 표본의 크기로 나눠야 되죠. 300. 그럼 표준 정기분포 확률 변수를 어떻게 디파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양의 제곱권. P 햇 표본 비율에서 모 비율. 그럼 모 비율 P를 추정할 수 있겠죠. 이 구간의 끝점이 마이너스 2.58에서 2.58이 되겠습니다. 이 확률이 그러면 0.99가 되는 거니까. 그럼 루트 2 1.41로 계산하면 신뢰 구간이 계산이 되죠. 표본 비율을 이용해서 모 비율을 추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중등교육과정, 지금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2015부터네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도 마찬가지 모듈, 표본 비율 개념은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표본 비율 P햇은 300명 중 180명, 그래서 300분의 180. 이 표본 비율을 이용해서 모듈을 추정할 겁니다. 그럼 Z라는 표준적인 확률 변수를 디파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디파인할 수 있죠. 그럼 구간의 끝점 마이너스 2.58에서 2.58입니다. 그리고 루트 2는 1.41로 계산한다고 했죠. 따라서 99%의 신뢰 구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표본 비율을 이용해서 모듈을 추정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번 개념은 가설 검증입니다. 모집단의 자료인 모수를 예상하거나 추측하는 것을 가설, 모집단의 자료인 모수를 예상하거나 추측하는 것을 통계적 가설 또는 간단히 줄여서 가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오류를 판정하는 과정을 통계적 가설 검증, 줄여서 검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측대 결과가, 즉 표본의 결과가 모델과 크게 어긋났을 때를 가설을 기각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가설을 채택하겠습니다. 이런 가설 검증에서 서로 대립되는 두 개의 통계적 가설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대립되는 통계적 가설을 과거와 변화가 있거나 차이가 있는 가설을 대립 가설이라고 하고 통상 H1으로 표기합니다. 이와 반대로 과거와 변화가 없거나 차이가 없는 가설을 귀무가설, 영가설, 통상 H0로 표기하겠습니다. 서로 대립되는 가설이죠. 과거와 기존과 차이가 있거나 변화가 있을 때를 대립가설, 기존과 차이가 없거나 변화가 없는 가설을 귀무가설 혹은 영가설. 그러면 관측된 결과, 즉 표본의 결과가 참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가설을 채택하는 거겠죠. 그렇지 않을 때는 가설을 기각하는 겁니다. 이 가설을 기각하거나 채택할 때 판정 기준이 되는 확률을 유의 수준, 즉 기각력의 확률이라고 하고, 이 유의 수준에 따라서 기각력과 채택력으로 구분을 하고, 표본의 결과가 기각력에 포함되면 영가설을 기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영가설을, 귀무가설을 채택하겠습니다. 가설 검증에 대한 개념입니다. 조금 개념이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그젠플로 보시면 명확해지실 겁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공의 무게가 100g이에요. 그리고 평균이 100g. 분산은 25g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생산 공정의 일부를 새로운 설비로 교체해가지고 제품 평균 무게에 변화가 생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표본을 100개를 뽑아서 평균을 조사해 보니까 100.64g이었어요. 기존에는 100g이었잖아요. 그런데 표본 100개에 대한 평균을 계산해 보니까 100.64g이었다. 그러면 설비 교체한 게 평균 무게에 변화가 있는지, 유의미한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고 싶잖아요. 이때 하는 통계적 작업이 바로 가설 검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설비 투자가 제대로 된 거잖아요. 가설 검증했을 때 만약에 가설을 기각하게 되면, 가설을 기각하게 된다는 것은 연가설을 기각하는 거니까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거잖아요. 자, 이것을 두 가지로 이제 가설을 검증을 해봐라는 이그젬플입니다. 첫 번째는 설비 교체로 인해서 평균 무게에 변화가 있는지, 변화가 있는지, 대립가설이 이제 변화가 있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증가하였는지, 이 100.64였잖아요. 첫 번째 문제는 평균 무게에 변화가 있는지를 가설 검증하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증가했는지를 검증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기각력의 확률이 유의 수준이 5%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기각력의 확률을 평균분의 변화가 있는지와 증가하였는지 이 두 가지에서 기각력의 확률이 해석을 달리 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평균 무게의 변화가 있는지, 기존에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대립가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거냐면은 H1이라는 대립가설을 기존에 있는 무게를 뮤 100g, 그게 어떻게 된다? 기존에 있는 걸 100g을 뮤 제로로 봐야 되겠죠. 100.64g, 뮤 제로보다 컸잖아요. 이게 이제 증가했는지. 자, 그런데 평균 무게에 변화가 있는지, 그럼 대립가설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면은 뮤와 뮤 제로가 달라지는 거죠. 그럼 뮤하고 뮤 제로가 다르다는 것은 표준 정규 분포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에서 대립가설 H1을 변화가 있는지, 뮤하고 뮤제로가 그러면 다른 거죠. 그럼 유의 수준, 기각력의 확률이 5%, 그러면 넓이가 0.05인 거죠.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뮤하고 뮤제로가 다른 겁니다. 그러면 뮤하고 뮤제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말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기각력이. 요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크다는 말이고 왼쪽에 있다는 것은 작다는 말이잖아요. 뮤하고 뮤제로가 다르다는 말은 뮤가 뮤제로보다 크거나 뮤가 뮤제로보다 작다는 것을 두 개를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뮤가 뮤제로보다 클 때는 오른쪽에 있는 거고 뮤가 뮤제로보다 작을 때는 왼쪽에 있는 기각력인 거잖아요. 이 기각력의 확률이 얼마란 말이에요? 0.05란 말이에요. 요 두 개의 넓이가 0.05. 그러면 합이 0.5가 나와야 되니까 0.025겠죠. 각각이 0.02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넓이가 얼마란 말이에요? 0.95란 말이죠. 그러면 이 구간의 끝점이 얼마로 계산이 됩니까? 1.96이 돼 있네요. 그죠? 마이너스 1.96에서 1.96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평균 무게의 변화가 있는지. 뮤가 뮤제로가 아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검정을 two side test, 양측 검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와 달리 대립가설 이번에는 증가하였다. 그러면 대립가설 H1을 뮤가 뮤제로보다 큰 거잖아요. 그러면 방금 양측 검정에서 했던 거하고 달리 표준 정규분포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에서 뮤가 뮤제로보다 큰 거니까 한쪽만 따지는 거야, 한쪽만. 그럼 기각력이 이쪽에 있는 거죠? 그럼 기각력의 확률이 얼마입니까? 5%예요. 그럼 요 넓이가 얼마란 말이에요? 0.05란 말입니다. 그럼 전체가 1이니까 1에서 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고로 요 반대편 대칭대기에서 요 넓이가 얼마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0.0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넓이가 얼마로 주어집니까? 바로 0.90이 되겠습니다. 그럼 0.90일 때 이 구간의 끝점은 요 계산이 될 때 1.645, 마이너스 1.645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검정을 원사이드 테스트, 한쪽 검정. 특히 증가한 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기각력, 그래서 엄밀하게는 우측 검정, 라이트 테스트라고 합니다. 만약에 감소하였다고 했으면 왼쪽 기각력을 따지겠죠? 이거를 레프트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세히 한번 풀어볼까요? 자, 평균 무게에 변화가 있는지. 차이가 있는 거죠. 유의수는 5%, 기각력의 확률이 5%입니다. 그러면 연가설 H0 뮤를 100으로 봤을 때 대립가설 H1은 뮤가 100이 아니겠죠. 그러면 공의 무게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은 확률 변수 X에 대한 모평균 100 분산 5제곱. 공 100개에 대한 표본 평균 100.64. 그리고 표본 표준 편차. 표본의 크기 100에 대한 제곱근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이때의 검정 통계량. 그러면 1.28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기각력의 확률을 계산해야 되죠. 기각력의 확률이 5%입니다. 자, 저 5%를 변화가 있는지. 그래서 투 사이드 테스트, 양측 검정을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가 기각력의 확률 0.05. 그래서 0.02로 계산이 돼야 되겠죠. 요 두 개의 합이 0.05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구간의 끝점이 1.96으로 계산이 되죠. 따라서 변화가 있는지. 그러면 기각력의 확률은 0.05. 그러면 기각력에 대한 구간은 1.96보다 크고 마이너스 1.96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런데 방금 앞에서 계산해 보니까 검정 통계량 값 확률 변수 Z가 1.28로 나왔었죠. 1.96보다 작습니다. 어떻게 되나? 기각력에 포함되지 않죠. 1.96보다 커야 되는데 기각력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기각력에 포함되면 연가설을 기각하는 거예요. 근데 기각력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연가설을 채택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대립가설을 기각하는 거예요. 이 말은 변화가 있다, 변화가 없다는 뜻이죠. 유의미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설비 투자를 했는데 연가설을 채택하는 거니까.
이게 잘못된 설비 투자인 거죠. 이와 같은 것을 가설 검증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에그젬플은 설비 투자를 해가지고 공해 평균 물가가 증가했느냐, 이 증가하였다는 가설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트 테스트, 우측 검증. 그러면 기강력의 확률이 0.05가 되는 거죠. 이 0.05에 대한 구간의 끝점, 0.05에 대한 좌우 대칭. 그러면 0.90, 90%에 대한 구간의 끝점을 계산해야 되겠죠. 따라서 기강력은 1.64보다 크고 마이너스 1.64보다 작아야 됩니다. 앞에서 검정 통계라는 계산해 놨었죠. 1.28이었습니다. 이 또한 기강력에 포함되지 않네요. 1.64보다 커야 되는데. 그러면 기강력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가설을 기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64보다 작아요. 기강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또한 연가설을 채택하는 거죠. 반대로 대립가설을 기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가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잘못된 설비 투자죠, 이거. 리마크할 내용은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기존과 차이가 있다. 이런 대립가설은 양측 검증에 해당되고, 증가 또는 감소, 이와 같은 검증을 원사이드 테스트, 한쪽 검증이라고 한다. 특히 증가는 우측 검증이고 감소는 좌측 검증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론,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추론, 단원에서 리뷰할 개념은 N개의 확률 변수가 서로 독립이고 동일한 분포를 따를 때를 랜덤 샘플, 확률 표본이라고 한다. 이 확률 표본에 대한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 이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 하고 노테이션을 캐피탈 X에 바로 표기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 표본 평균 또한 새로운 확률 변수가 된다는 것. 그리고 확률 변수에서 표본 평균을 뺀 값에 대한 제곱에 대한 평균. 근데 제곱에 대한 평균인데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으로 정의하지 않고 n-1로 나눈 것으로 정의하죠. 자, 이거를 표본 분산이라고 한다. 그리고 모집단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 비율을 모비율, 통상 P로 표기하고 여기서 N개의 표본에 대한 비율을 표본 비율. 그러면 모비율과 표본 비율과의 관계는 표본 비율에 대한 기대값은 모비율과 같고 표본 비율에 대한 분산은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눈 것으로 주어진다. 그러면 표준 정기분포 확률 변수를 어떻게 디파인할 수 있냐면은 표본 비율에서 모비율 뺀 값으로. 그러면 이 표준 정기분포 확률 변수는 정기분포를 따른다는 것. 그래서 모비율에 대한 추정량으로 표본 비율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모집단의 자료인 모수를 예상하거나 추측하는 것을 가설이라고, 가설에는 언제나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오류를 판정하는 과정을 검증이라고 한다. 그래서 가설 검증에서는 대립되는 가설을 세워야 되는데 기존과 차이가 있거나
변화가 있는 것을 대립가설, 통상 H1으로 표기한다. 뮤가 뮤0가 아닌 거죠. 기존과 차이가 없거나 변화가 없는 가설을 H0, 0가설. 특히 기존과 차이가 있는 이 대립 가설은 표본의 결과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확률인 기각력의 확률인 유의 수준을 표준 정기분포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에서 기각력이 양쪽에 주어져서 양측 검정이라고 하고, 증가 또는 감소하는 차이를 보일 때의 대립가설에서는 표준 정기분포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에서 증가인 경우에는 오른쪽에 대한 기각력, 그래서 라이트 테스트, 감소할 때는 왼쪽 기각력, 레프트 테스트, 한쪽 검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론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이 추론 단원을 끝으로 확률 및 통계 과목에 대한 단원별 개념 정리가 마무리되겠습니다. 확률 및 통계 과목에서 리뷰해야 될 개념은 조건부 확률. 이 조건부 확률 개념으로부터 베이지 정리라는 유용한 결과가 나오죠. 확률 변수, 표본 공간에서의 실함수인 확률 변수가 함수값인 치역이 유한집합이거나 자인수 집합과 1:1 대응을 이루는 확률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 실수의 구간일 때를 연속 확률 변수, 이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함수를 디파인 했을 때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 이 확률 함수와 확률 변수에 대한 함수값의 곱을 이산일 때는 합을 하고 연속일 때는 적분을 했을 때 유한값이 존재했을 때를 기대값이라고 하죠. 특히 기대값 연산자는 선형 성질을 갖지만 분산 연산자는 선형 성질을 갖지 않더라. 특히 분산은 기대값 연산자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계산했었냐면은 x제곱에 대한 기대값에서 x의 기대값을 제곱한 것을 빼서 계산한다는 것. 특히 기대값을 보다 편리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확률 변수 x에 대한 정률 생성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죠. 이 정률 생성함수의 n차 미분계수, 0에서 n차 미분계수가 확률 변수 x n제곱에 대한 기대값이 된다는 것. 그리고 중등교육과정과의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확률 및 통계 과목의 개념이 바로 확률 벡터에 대한 확률 함수인 결합 확률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산 확률 벡터에 대한 결합 확률 질량 함수, 연속 확률 벡터에 대한 결합 확률 밀도 함수. 이 결합 확률 함수에 대한 개념을 이용하면은 확률 변수에 대한 독립성을 디파인 할 수 있죠. 확률 변수에 대한 독립성은 확률 변수 x와 확률 변수 y가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 변수 x, y에 대한 결합 확률 함수가 확률 변수 x에 대한
주변 확률 함수와 확률 변수 y에 대한 주변 확률 함수와의 곱과 같을 때를 독립으로 정의한다는 거. 이 확률 벡터에 대한 결합 확률 함수 개념이 중등교육과정에서의 확률 및 통계 과목과의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산확률 변수의 대표적인 확률 분포인 이항분포, 연속확률 변수의 가장 대표적인 분포인 정규분포, 그리고 n개의 확률 변수가 서로 독립이고 동일한 분포를 따르는 확률 표본. 지금까지 확률 및 통계 과목에 대한 단원별 개념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확률 및 통계 과목에 대한 단원별 개념 정의를 끝으로 전공수학 10개 과목에 대한 단원별 개념 정의를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전공 필수 과목인 해석학, 현대대수학, 위상수학, 미분계학, 복수해석학 5개 과목과 전공 선택 과목인 벡터 해석학 혹은 미분적분학, 선형대수학, 점수론, 이산수학, 확률 및 통계 과목인 5개 과목에 대한 단원별 개념 정리를 살펴봤습니다. 이 10개 과목에 대한 전공수학 단원별 개념 정리 강의와 관련된 책이 전공수학 단원별 개념 정리로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전공수학 단원별 개념 정리 강의와 전공수학 단원별 개념 정리 책을 함께 반복 학습한다면 전공수학에 대한 단원별 개념 정립뿐만 아니라 심화학습까지 이루어져 대학원에 진학하신다면 연구지제까지 선정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